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직업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죠.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아졌고 디지털 플랫폼에서 새로운 형태의 구인구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디지털을 잘 모르거나 고용 형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취업에서도 소외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근로자들이 모두가 건강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으려면 우리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책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저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은 교수를 지금 만나봅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의 노동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불안전 자영업자라든가 또 이 플랫폼 노동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 플랫폼 노동자라는 말이 이제 지금은 굉장히 흔하게 들리는 말이 됐습니다만 생긴 지 사실 얼마 안 된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에 어떻게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제가 베를린에서 네. 연구년을 보내면서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됐었는데요. 제 배우자 같이 동반 나이가 처음엔 어려워서 아이들만 데리고 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보기가 제일 어려운 그 고충 사항이더라고요. 요새 어린애들 데리고 장 보면 또 짐도 잔뜩 네, 있을 그 차도 텐데. 없고 예. 그러니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가지고 알아보니까는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을 하면은 그 식료품이 배달될 수 있는 서비스를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보니까는 너무 편리했어요. 그래서 저의 삶의 그 질의 네. 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주문 방식이 제가 오늘 주문을 하면은 내일 오후면은 빠르고 예. 그 다음 모레 오전이나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당연했던 건데 일반적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시간대에만 있고 밤에도 늦은 밤에 배달되는 경우도 없었어요. 그 시간대가. 예. 그렇게 해서 1년 반 정도를 베를린에서 있게 되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아파트에 광고가 이제 뜨는 그 스크린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약간 이상한 말이 뜨는 거예요. 자기 전에 주문하면 아침에 온다. 지금은 이게 너무 당연해졌는데.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랬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거는 그냥 약간 과장된 광고이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신기한 마음으로 한번 주문을 해봤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말 있으면 이게 정말 마법 같겠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가족끼리. 네. 그랬는데 왜냐하면 베를린에 있을 때는 그리고 그분들이 식료품을 주실 때 집에 있어야 했어요. 그걸 받아야 되니까 바로. 네. 포장이 그렇게 완벽하게 돼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또 맞춰서 집에 들어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침이 되니까 완벽하게 포장이 돼가지고 딱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막 그냥 신선함을 유지하기 맞아요. 위해서 막 네. 얼음 주머니도 들어있고 네. 뭐 포장도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이 뽕뽕이 같은 거. 네. 파손되지 말라고. 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상품이 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문한 것이 완벽하게 보호돼서 신선도가 유지돼서 오는 과정에서 이것을 배달한 노동자도 이렇게 보호가 됐을까? 요 고민을 하게 되면서 네. 곧바로 연구를 시작하게 됐죠. 누군가는 밤새 일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거 이제 주문 받아가지고 물건 픽해가지고 포장하고 그렇죠. 그걸 또 운송하고 네. 배달하고 네. 예,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네. 분명히 어떤 분들의 노동이 존재했기 때문에 주문 이후에 그게 딱 문 앞에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게
자는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현실 감각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시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그 베를린에서는 딱 근무 시간 안에만 온다 그랬잖아요. 네.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독일이요. 사실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신 분들이 우리나라만큼 편한 데가 없다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처럼 24시간 막 전날 밤에 저 주문하면 새벽에 배달 오고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요?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네. 사실은 이게 빠른 배송, 예. 뭐 주문하면 3시간 안에, 뭐 2시간 안에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미국에서도 출시되고 있긴 한데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네네. 하지만 자기 전에 주문해서 네. 눈 뜨기 전에 온다. 이렇게 빠르면서도 새벽에 이루어지는 배송 서비스는 아직 찾지 못했고 이런 논의들이 있었던 국가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작은 도시 국가인 예.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좀 논의가 있었는데 그건 좀 밀집 지역이니까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근데도 아직 적용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도 이게 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 새벽 배송 물류센터에서 계속 일을 하시다가 고인이 된 그 청년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 유가족분들이 그 법원에서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계실 때에 이 유가족분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요. 그 법원에서 판사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게 정말 새벽 배송 노동이 해로운 거라는 것을 어떤 연구라도 다른 사례라도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네. 했는데 국제적으로 사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도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축적된 증거와 이런 분석도 부족한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만 네. 보여지는 상당히 독특한 어떤 제도가 없는 가운데 확대되고 있는 네네. 어떤 서비스이자 일의 형태인데요. 네. 이걸 뭐 전면적으로 규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규제를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빼앗는 그럴 거잖아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이분들도 인간답게 네. 건강하게 예.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도 제대로 적용을 시키고 고용안정도 그렇고 우리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를 새로 설비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막 이 과로로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쓰러져서 이제 불행한 사고들 뉴스에 보도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그 사회적인 목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제도 개선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도 개선이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망 사고가 좀 안타깝게 일어났을 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많은 시민들께서 소비자로서 물건을 받고 편리함을 누리지만 이 현상을 안다면 그리고 이렇게까지 노동자가 힘들다면 다르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목소리들도 있고 뭐 이렇게까지 어떤 노동자가 사망하면서까지 나는 빨리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의식하는 시민들이 우리나라엔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잘 보이지 않고 잘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논의가 다시 불거졌다가 덮어지고 불거졌다 덮어지고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제도 개선을 하려면 이 제도들이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서부터 개선을 해야 될지를 사실은 차근차근 고민해 나갈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배달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의 지금 처우는 어떤 편입니까?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분들의 가장 큰 불안정성은 근로기준법에 포괄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마치 자영업자인 것처럼 예. 마치 프리랜서 노동자인 것처럼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몇 시까지 일감을 배달하지 않으면은
다음 일감이 완전히 없어진다거나 네. 자영업자여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빨리빨리 일을 쳐내야 한다는 어떤 통제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자영업자지만 경제적 종속성이 있다던가 이런 의존적인 상태이면서 보호는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거나 아니면 긱노동 그러니까는 약간 동의를 하고 그냥 일을 한다거나 네. 일일 노동자로 계속 하루하루 계약을 한다거나 프리랜서 방식으로 노동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존의 법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급여나 이런 부분보다도 어떤 그런 문제가 더 큰 문제. 급여도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 기본급이라는 게 없으니까. 네, 기본급이 낮거나 아니면은 전혀 없고 다 이 건당 수수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게 말해서 성과급인 거죠. 네, 예. 이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 착취가 더 가능하게 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스스로를 막 쥐어짜서 일하게 네, 하는. 네. 그리고 또 언제 예. 일감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감이 있을 때 많이 일을 해야 된다는 네. 강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겪을 때도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다 일하셨잖아요. 그때도 다 일을 하셔야 했죠. 그리고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이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네. 삶을 그나마 또 영위할 수 있게 되었었죠. 네. 그래서 필수 노동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필수 노동자라는 것이 국가마다 정의가 조금 다르게 될 수는 있는데요. 한 사회가 일상이 영위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노동. 네. 그런데 이 노동이 어떤 시장적 가치라든가 부가가치가 아주 커서 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꼭 필수해서 네. 보호가 필요할 수 있는 업종들을 우리가 필수 업종이라고 좀 개념화할 수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뭐 경찰, 아니면 군인, 그 다음에 뭐 공공교통,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필수 노동이라고 논의됐던 분들이 배달 노동자 분들이었는데 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국제 연구를 해보니까는 한국에서는 배달 노동자가 필수 노동으로 많이 논의되는데 네. 또 다른 국가에서는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오히려 식료품 가게에서의 그 계산해 주신 계산원 분들이라든가 네네. 이런 분들은 꼭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면이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배달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일하지 않으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네. 일상에 지장이 오겠다 이런 논의가 있으면서 돌봄 노동자, 배달 노동자 이런 분들이 이제 필수 노동으로 많이 이야기됐었습니다. 네. 필수 노동자임에도 보호는 제대로 못 받는 불안정한 노동자인 셈입니다. 네. 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일단 그 임금의 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아까는 막 스스로를 착취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부분들 시간의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 네, 거죠. 예. 그렇죠. 시간이 줄어들면 시간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자유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내가 좀 쉬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았느냐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가 흔히 뭐 휴가 계획도 세우고 빨간 날 놀고 이런 거 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하루 단위에서도 네. 휴식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스스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 재량 시간이라는 예.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줄이고 노동의 시간을 확대하면은 사실은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소득을 줄이면은 재량 시간은 또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두 개는 사실 반비례의 시간일 수 있죠. 내가 노는 걸 좀 덜 놀고 일을 하면 소득은 그래도 높아지잖아. 이렇게 할 수 있고 소득이 줄어도 쉴 수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중빈곤이라는 개념은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 이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이제 이중빈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으면은
돈이 없고 원래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네, 네. 그렇군. 이거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서비스나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돌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공공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기본적인 삶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안심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녀 학원비도 병원비도 가사 도우미나 뭐 돌봄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들도 다 비용이 될 때는 이 비용을 벌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되게 길어지는 건데 이 노동이 소득을 또 높여주는 소득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이중 굴레에 빠지게 되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이제 우리가 상당히 주목할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나마 말이죠. 건강하면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진짜 큰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아프다고 가난해지게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우리 누구나 아플 수 있는데 아프자마자 즉각적으로 가난의 경로를 타게 되는 것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산층에서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중산층인 경우에 또 그럴 수가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신 분들이 아파도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즉각적으로 일이 잘리거나 일감이 없거나 네. 아니면은 그 다음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아파도 일을 하시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더 아파지게 될 경우가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소득벌이를 할 수 있는 뭐 선택지가 더 좁혀질 수가 있고 이래서 가난의 경로를 타게 되는 거죠. 야, 얘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계속 제가 지금 더 답답해져서. 네. 이런 분들 몸이 아프면 이제 당장 소득이 끊기는 분들을 위한 시범 사업이 그래도 시작이 됐다고 하던데 소개해 주시죠. 네. 상병수당이 시범 사업이 그래도 2022년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사실 진행이 되다가 지금 전면적으로 거의 멈춰 있는 상태라는 것이 좀 우려가 네. 많이 되어요. 네. 우리가 선진국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병수당이 없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하고 미국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많은 한 24개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없어요. 네. 상병수당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그 아파도 일하게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감염의 확산이 위험이 될 수 있겠구나 네. 하면서 상병수당이 되게 중요하구나 논의가 확대됐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배달 노동자분께서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바로 소득이 감소되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감염됐는데도 일하는 일을 거죠. 하셨어요. 사실 코로나이신 걸 모르고. 네. 네. 왜냐하면 그동안도 항상 아파도 일해 왔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감염이 됐었는데 이때 상병수당 논의가 좀 확대가 됐었죠. 네. 그것도 지금 주춤한 상황. 아무래도 네.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또 하나 저희가 이런 불안전 고용 형태, 불안전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만 요즘 그 청년 일자리, 청년 노동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도 하셨다고 하는데 뭐 회사들은 구인난이라고 한데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한다고 하고 눈높이가 안 맞아서 그렇다고도 하는데 뭐가 문제인 거죠? 일단 그 일자리 간의 격차 자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자리로 들어가고 싶을까라고 했을 때 다양한 일자리들이 고루고루 어느 정도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일과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선택지가 더 넓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부 대기업이나 공무원 일자리라든가 이런 일자리와
아닌 일자리들이나 좀 이렇게 액화된 형태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 일자리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대기하는 시간, 준비하는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취준생이라는 그렇죠. 말이 생겨났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취준생을 할 수 있는 청년과 하지 못하고 바로 노동시장에 어느 일자리든 진입해야 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파트타임이나 조금 작은 기업이더라도 괜찮은 일자리이고 여기서 또 직업 훈련을 하고 경력도 쌓고 이러면서 이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면은 네.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청년들이 또 진입할 수 있는 노동 이 일자리가 많을 수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징검다리 역할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업들에서는 사실 경력직을 많이 뽑기 시작을 했거든요. 요새 신입 참 잘 안 뽑더라고요. 저도 뭐 취업한 그 자녀가 있어서 압니다만. 네. 신입 모집인데 거기에 경력직 모집이라고 이렇게 모순되는 말이 적혀 있어요. 처음부터 경력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에서 채용을 하여서 여기서 교육 훈련을 해서 여기서 또 성장하게 하는 이전의 방식이 있었는데 네. 이것과 다르게 이제는 사적으로 스펙을 쌓아오거나 경력을 알아서 채워오는 그 지원자들을 주로 채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여기에 하나 더 문제는 한국에는 그 지역 격차 문제가 상당히 커서 이 지역별로 산업 구조도 다르지만 일자리가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가 이런 격차도 되게 커서 크죠. 한국의 네. 청년 문제는 지역에서는 고용을 더 하고 싶은데 지원하는 청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원하려는 청년이 많은데 구인하려는 기업이 이제 더 적는 이런 미스매칭 그런 현상도 네. 이 청년 실업 문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주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게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이 눈을 낮춰야 되는 겁니까?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이제 청년 전체를 봤을 때 청년 모두가 아주 뭐 대기업에서 꼭 모두 그렇게 일하고 싶다라고 본다기보다는 네. 내지는 뭐 이전 세대가 열심히 일하셨던 그 시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 빠른 산업화를 이루던 시기와 대비하여서 지금 청년들은 나약하다, 게으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벌써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내지는 심지어 고등학교 시절부터 진로를 걱정하고 준비를 하고 사적으로 스펙을 쌓는다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네, 한다거나 여러 노력들이 청년들 차원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편한 일자리만 가려고 해서 그렇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달라진 삶의 방식이 있다면 일과 삶을 좀 조화롭게 영위하고 싶다. 네. 그리고 우리의 수명도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오랫동안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내 삶을 영위하고 싶다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변화에 맞게 일자리가 다양한 일자리가 고루고루 제도의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도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에서 일을 한다는 등 이런 어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과 삶을 균형을 맞춰가면서 자아실현도 하고 그다음에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일자리들의 질을 높이고 네. 여기도 법제도가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시대고 또 AI 시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들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막연히 불안한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실제로 지금 현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기술 발전과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대체될 것인가, 일자리가 감소될 것인가, 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논쟁적인 것은 이게 확 줄어들고 전체적인 일자리가 다 감소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해요. 네. 다만 쪼개진 형태로 내지는 다른 형태로 액화된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더 확대될 것이다. 네. 이런 논의들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불평등이 또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개인으로나 사회 차원에서나 정부나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생애 주기도 같이 연장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교육기간이 딱 뭐 고등학교 내진 대학교까지 있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퇴임해서 여가를 이러한 어떤 표준적 생애 주기도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교육과 삶과 일,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융통적으로 플렉시블하게 네. 세 개가 같이 가게 되는 삶을 구상하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다양한 직업, 다양한 숙련, 다양한 기술을 또 조금 더 공공의 영역에서 배우고 제가 지금 연구자이지만 또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을 때에는 그것을 취득하고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기회도 네. 상당히 이제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다면은 고령화 시대의 일감의 부족 문제도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이 일자리가 대체되면 끝일 거다라기보다 다양한 일자리에 다양한 직종의 생애 전체에서 세 가지를 같이 병행해가는 네. 새로운 삶을 한번 우리가 모델을 구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어요. 노동시장이 액화됐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액화돼야지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겠다. 그에 맞게 또 제도도 네. 완비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좀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동환경과 노동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